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데도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말이 꼬이기 쉬운 경제용어 하나를 제대로 잡아보려고 해요.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역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예상보다 개선됐다, 수출이 반등했다 같은 표현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꼬팽이 이걸 진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제대로 이해해두면 환율 뉴스, 수출 뉴스, 경기 뉴스가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무역 수지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한 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판 금액에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금액을 뺀 값, 즉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한 달 동안 외국에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선박 같은 걸 100억 달러어치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원유, 가스, 기계, 식량 같은 걸 90억 달러어치 사왔어요. 그럼 10억 달러가 남죠. 이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반대로 100억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120억 달러어치를 사왔다면 20억 달러가 모자라죠. 그건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장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네 문구점이 한 달 동안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고 도매상에서 80만 원어치 물건을 떼왔다면 장사 자체로는 20만 원이 남는 구조잖아요. 나라 경제도 아주 거칠게 보면 비슷한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국가는 훨씬 복잡하지만 출발은 이 비유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무역수지가 흑자면 나라가 무조건 좋은 거고 적자면 무조건 나쁜 거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흑자가 났는지, 왜 적자가 났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수출이 엄청 잘 돼서 흑자가 나는 건 보통 좋은 신호로 해석돼요.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잘 팔린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자동차 수출이 늘고 조선 수주가 많아지고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면 무역수지 흑자가 커질 수 있죠. 이건 기업 실적, 고용, 세수, 투자 심리에도 꽤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흑자라고 해서 항상 신나는 일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수입이 확 줄어버리면 어떨까요? 기업도 설비 투자를 덜하고 소비자도 소비를 줄이고 원자재 수요도 줄면서 수입이 급감할 수 있어요. 그럼 수출이 별로 안 좋아도 숫자상 흑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흑자라도 내용이 건강한 흑자인지 경기 부진 때문에 생긴 흑자인지 구분해야 해요. 적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치솟으면 한국처럼 원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수입액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출이 나쁘지 않아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나라가 갑자기 장사를 못해서라기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쇼크를 맞은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무역수지 압박을 크게 받았어요. 한국도 원유, 가스, 석탄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무역수지 적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적자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적자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역수지가 왜 환율과 연결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이것도 쉬운 그림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면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기겠죠. 반대로 한국이 외국에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면 달러를 내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즉 수출이 강하면 달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수입이 강하면 달러가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무역수지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금리, 투자자금 흐름, 지정학, 중앙은행 정책 같은 변수도 워낙 많아서 무역수지 하나로만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구조는 환율의 중요한 바탕 중 하나예요. 이걸 체감적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됩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큰 나라예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학, 조선 같은 산업이 해외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달 1일쯤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자료를 시장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단순히 한 달 성적표가 아니라 세계 수요가 살아나는지, 특정 산업이 회복 중인지, 환율 압박은 어떤지, 경기가 어디로 가는지 힌트를 주기 때문이죠. 역사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과거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은 오랫동안 무역 흑자국 이미지가 강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예쁘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죠. 반대로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 큰 무역 적자를 지속하면 해외에서 계속 더 많이 사오고 덜 판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통화 가치나 대외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미국처럼 무역 적자가 커도 달러가 기축 통화이고 자본시장이 워낙 강해서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맥락까지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뉴스에서 정말 많이 섞여 나와요.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 수출입만 보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반면 경상수지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같은 것까지 더 넓게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돈을 쓰거나 해외에서 받은 배당과 이자, 해외로 지급한 각종 소득이 있으면 경상수지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흑자여도 경상수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무역수지가 약해도 다른 항목이 받쳐주면 전체 경상수지는 버틸 수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무역수지는 물건장사 성적표, 경상수지는 나라의 대외거래 종합성적표라고 구분하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럼 투자자는 무역수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왜 움직였는지 보세요. 수출이 늘었는지 수입이 줄었는지 아니면 둘 다 변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둘째, 품목을 보세요. 반도체가 회복되는지 자동차가 버티는지 에너지 수입액이 왜 커졌는지 보면 경제의 체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감이 옵니다. 셋째, 금액만 말고 물량과 단가를 같이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출 금액이 늘어도 물건을 많이 판 건지 아니면 가격만 오른 건지 다를 수 있거든요. 넷째, 한 달 숫자에 과몰입하지 마세요. 설 연휴가 끼었는지 조업 일수가 적었는지 유가가 급등했는지 같은 일시적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년 동월 대비 계절 조정, 몇 달 추세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실생활 비유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무역수지는 한 가게의 매출과 매입의 차이와 비슷하고 환율은 그 가게가 외상거래를 할 때 쓰는 돈의 가격과 비슷해요. 가게가 물건을 잘 팔면 숨통이 트이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부담이 커지죠. 나라 경제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뭘 잘 팔고 무엇을 비싸게 사와야 하는지에 따라 경제 뉴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역수지를 이해하면 단순히 숫자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과 세계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이며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부담, 환율 압력, 경기 흐름을 함께 비춰주는 중요한 경제 신호다. 이 문장만 머리에 남아도 오늘 공부는 아주 성공입니다. 오늘도 투자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제이앙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